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컬링 경기를 생중계로 보던 일본 시청자들이 갑자기 경기 내용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시선을 빼앗긴 겁니다. 한국 선수들의 피부가 너무 아름다워서 경기에 집중이 안 된다. 대체 화장품을 뭘 쓰는 거냐. 한류 드라마 배우 같다. 이런 반응이 일본 SNS를 도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요, 반대편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자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한국한테 지자마자 댓글창이 불바다가 된 겁니다. 감독이 제정신이 아니다. 한국의 스파이처럼 보인다. 연봉을 삭감해라. 이런 반응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 여자 컬링은 올림픽 3번 우승한 강호. 스웨덴을 상대로 전반 내 엔드까지 8대 0으로 밀어붙이더니 7엔드 만에 콜드게임으로 끝내버립니다. 올림픽 무대에서요. 그리고 같은 시기 쇼트트랙에서는 한국 여자 대표팀이 8년 만에 개주금메달 왕좌를 되찾았고, 중국이 거액을 들여 귀화시킨 전 한국 선수 린 샤오지는 전 종목 노메달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거기에 한국 피겨까지. 김연아 이후 오랫동안 암흑기였던 한국 여자 피겨가 밀라노 빙판 위에서 다시 빛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와중에 컬링판에서는 국경을 넘은 러브스토리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밀라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전 세계를 뒤흔든 대한민국 이야기를 총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컬링부터 쇼트트랙, 피겨, 그리고 주변국 반응까지 밀라노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한 편에 담았습니다. 잠시 우리 대한민국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의 중심이었던 여자 컬링 대표팀부터 소개해 드려야겠죠. 팀 이름은 오지입니다. 선수 5명 중 4명의 이름이 지로 끝나거든요. 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핍스 설예지. 여기에 리드 설예은 선수는 식욕이 워낙 왕성해서 별명이 돼지인데요. 그래서 5개의 지 오지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소속은 경기도청입니다. 이 팀이 어떤 팀이냐면요. 세계 랭킹 3위입니다. 그냥 3위가 아닙니다. 2023년 범대륙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고, 같은 해 그랜드슬램 내셔널 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랐는데, 이게 한국 팀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 우승과 그랜드슬램 우승을 동시에 달성한 겁니다. 컬링이라는 종목에서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따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설명드리면요. 그랜드슬램은 세계 최정상급 팀들만 초청받는 대회입니다.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같은 전통 강호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우승을 나눠 갔던 무대에 한국 팀이 올라가서 정상을 찍은 거예요. 한국 컬링 역사를 새로 쓴 순간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단 한 경기도 지지 않고 전승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한국이 이 종목에서 아시안게임 정상을 차지한 게 2007년 창춘 대회 이후 18년 만이었습니다. 이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위에 오르면서 밀라노 올림픽 출전권을 직접 따냈고 3년 연속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올림픽 직전에는 마스터스 대회와 크라운, 로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각각 3위를 기록하며 마지막 담금질까지 마쳤죠. 이 팀의 모토가 있는데요. 아름답게, 현명하게, 즐겁게입니다. 처음 들으면 그냥 예쁜 구호 같지만 이 모토가 말뿐이 아니라는 걸 밀라노에서 전 세계가 확인하게 됩니다. 멤버 한 명 한 명을 좀 더 살펴보면요. 킵 김은지가 맏언니입니다. 1990년생, 만 35살이에요. 소치 올림픽까지 경험한 베테랑이고 팀의 전략과 분위기를 이끄는 핵심입니다. 서드 김민지는 1999년생, 만 26살. 2022년에 이 팀에 합류하면서 오지의 완전체가 만들어졌는데 일본 언론이 무적의 존재감을 보여줬다라고 따로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이번 대회에서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세컨드 김수지는 1993년생 만 32살, 리드 설예은은 1996년생 만 29살, 핍스. 설예지도 1996년생 만 29살. 3살 터울로 노련미와 패기를 두루 갖춘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8년 전으로 잠깐 돌아가야 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나시죠?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이 은메달을 따면서 전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캡 김은정 선수에게 붙은 별명이 안경선배였죠. 근엄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빙판을 지배하는 모습에
미국 USA 투데이는 정체를 숨기려 안경을 쓰는 슈퍼맨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김은정 선수가 쓰던 안경 모델이 품절되고 영미라는 구호가 전국에 유행하고 BBC까지 특집을 만들었으니까요. 한국 컬링 올림픽 사상 첫 메달이었고 사회현상이었습니다. BBC가 팀킴 안경 선배, 영미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을 분석했다라는 제목으로 별도 기사까지 쓸 정도였으니까 전 세계적인 관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팀 내부의 갈등이 터졌고 아픈 기억도 남았죠. 한국 컬링은 한동안 조용해졌습니다. 평창의 열기가 식은 자리에는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8년, 경기도청 오지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에 섰죠. 재미있는 건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가 이번 올림픽에서는 JTBC 해설위원으로 변신해서 해설 부스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대회 전 인터뷰에서 남자가 쓸고 여자는 밀고 하는 건 우리 때와 다르다면서 후배팀에 진화된 경기 스타일을 분석하기도 했죠. 선배가 열어준 길 위에 후배가 더 멀리 달렸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밀라노 빙판 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경기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림픽 무대에 처음 선 오지의 첫 상대는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랭킹 10위. 한국이 3위니까 랭킹상으로는 한국이 확실히 위인데요. 올림픽 첫 경기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계 랭킹이 높아도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주는 압박감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4대 8. 역전패입니다. 초반에 리드를 잡았다가 중반 이후 흐름을 놓치면서 무너진 겁니다. 첫 올림픽 무대의 긴장감이 발목을 잡은 거죠. 솔직히 이때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걱정이 쏟아졌고 댓글창에 한숨 섞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평창 때도 이랬다가 올라갔으니까 믿자라는 응원과 첫 경기부터 이러면 어떡하냐라는 우려가 뒤섞여 있었죠. 그런데 이 팀이 대단한 게 흔들리는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 이탈리아전. 개최국입니다. 홈 관중이 이탈리아를 응원하는 상황에서 원정 경기나 다름없는 분위기였는데요. 한국이 7대2로 깔끔하게 이겨버립니다. 전날 역전패의 그림자를 단 하루 만에 걷어낸 겁니다. 경기 내용도 좋았어요.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이탈리아가 반격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 번째 경기 영국전에서는 9대3으로 압도합니다. 2승 2패였던 전적이 3경기 만에 2승 1패로 올라서면서 완전히 궤도에 올라탄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국전에서 좀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 여자 컬링 선수들이 경기 도중에 욕설을 내뱉었는데 이게 그대로 생중계 전파를 탄 겁니다. BBC가 중계하고 있었거든요. BBC 중계진이 급하게 가끔 경기 중에 욕설이 들릴 수 있다고 사과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영국 매체 더선까지 이 방송사고를 보도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BBC 중계진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중계 도중 욕설에 난처한 상황에 놓이다였거든요. 한국이 9대3으로 영국을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영국 선수들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온 거 아니겠냐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경기력이 상대를 압도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컬링판에서 상대를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것도 실력인 겁니다. 반등에 성공한 한국이었지만 네 번째 경기 덴마크전에서 3대6으로 다시 패합니다. 2승 2패, 5할 승률. 3팀 중 상위 4팀만 준결승에 올라가는 구조에서 2승 2패는 남은 5경기에서 거의 다 이겨야 4강이 가능한 빡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5번째 경기 상대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한일전입니다. 올림픽에서 한일전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경기의 무게가 달라지죠. 단순히 승패를 넘어서 양국 팬들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 되는 거니까요. 컬링에서 한국과 일본의 라이벌 구도는 뿌리가 깊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준결승에서도 두 팀이 만났었죠. 그때 한국의 팀킴이 연장 접전 끝에 일본을 꺾었습니다. 킵 김은정이 마지막 샷 직전 가야 되라고 외쳤던 그 장면. 아마 한국 스포츠 팬이라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때의 패배가 뼈아팠을 거예요. 홈 관중 앞에서 한국에 졌으니까. 물론 평창은 한국 홈이었지만 일본도 당시 메달을 강하게 노리고 있었던 만큼 충격이 컸죠. 이번 밀라노에서의 한일전도 그만큼 뜨거웠습니다. 세계 랭킹 3위 한국 대 5위 일본. 랭킹만 보면 한국이 위지만 올림픽 무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은 2승 2패 상황에서 여기서 지면 4강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절박한 경기였습니다.
기분 좋은 기억은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의정부에서 열린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대회 첫 경기에서 일본을 10대 8로 이겼거든요. 그때의 기세를 몰아 4강에 진출하면서 밀라노행 티켓을 손에 쥐었으니까 일본전 승리가 좋은 흐름의 시작점이었던 셈이죠. 경기가 시작됩니다. 양 팀 다 쉽게 점수를 내주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엎치락 뒤치락 접전이었습니다. 1엔드부터 서로 탐색전을 벌이듯 조심스럽게 스톤을 배치했고 득점과 실점을 주고받으며 3대 3까지 팽팽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쪽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에 땀이 차는 경기였습니다. 승부의 분수령은 8엔드였습니다. 컬링에서 후반 엔드에 빅엔드를 터뜨리면 경기 흐름이 결정적으로 기울거든요. 한국이 여기서 제대로 터뜨립니다. 서드 김민지의 샷이 먼저 일본의 스톤을 정확하게 밀어냈습니다. 일본이 배치해 놓은 방어 라인을 깔끔하게 뚫은 거죠. 이어서 스킵 김은지가 두 번의 샷으로 일본 스톤을 버튼 근처에서 모두 걷어냅니다. 특히 마지막 샷은 일본 스톤 두 개를 동시에 밀어내는 정밀한 샷이었는데 이 하나의 샷으로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엔드에서 무려 3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빅엔드. 3대 3이었던 경기가 단숨에 6대 3으로 벌어진 겁니다. 일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9엔드에서 2점을 추격하며 바짝 따라붙었죠. 6대 5. 다시 1점 차. 마지막 10엔드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마지막 10엔드에서 침착하게 1점을 보태면서 최종 7대 5. 한국이 이겼습니다. 수적 일본을 올림픽 무대에서 꺾은 겁니다. 경기 내용도 의미가 있지만 이 승리가 가진 무게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2승 2패에서 3승 2패로 올라서면서 4강 경쟁에 확실하게 이름을 올린 거고 무엇보다 올림픽 한일전이라는 상징적인 경기에서 이겼다는 게 팀 전체의 자신감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야기는 경기가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일본 언론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분노한 게 아닙니다. 한국 선수들한테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일본 매체 더앤서가 보도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기는 NHK 종합에서 생중계됐다. 온라인에서는 한국 선수의 시선을 빼앗긴 시청자들이 속출했다. NHK면 일본의 공영방송이잖아요. 전국 단위 생중계에서 경기 내용이 아니라 한국 선수들 외모에 넋이 나간 시청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본 팬들의 실제 반응을 하나하나 보면요. 컬링을 보고 있는데 한국 선수들의 피부가 너무 아름다워서 집중이 되지 않는다. 한국 선수 피부가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다. 한일전 보는데 한국 선수들의 피부 투명감이 대단하다. 대체 어떻게 하면 그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나? 경기 결과보다 한국 선수 피부 이야기가 SNS를 도배했다는 겁니다. 일본 데일리 스포츠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예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거든요. 컬링 한국 미녀군단 SNS 반응. 모두 예쁘다. 화장품 뭐 쓰나. 일본 격파 4위. 기사 제목의 경기 결과보다 미모 반응을 먼저 배치한 거예요. 스포츠 기사인지 뷰티 기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죠. 이 매체에 따르면 일본 팬들은 한류 드라마 배우 같은 귀여움, 귀엽고 컬링도 엄청 잘한다. 피부가 너무 깨끗해서 눈을 뗄 수가 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일본 더 다이제스트라는 매체도 한국 팀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 여자 컬링이 미모와 비주얼이 훌륭한 팀으로 화제라고 보도하면서 5명 모두 검은 머리를 뒤로 묶은 점이 독특하다고까지 세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머리 스타일까지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분석이 아니라 선수 외모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교도통신입니다. 교도통신이면 일본의 대표적인 통신사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연합뉴스급입니다. 그 교도통신이 이번 한국 여자 컬링 오지에 대해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화제와 실력을 겸비한 한국 오지 여자 컬링팀은 열광의 재등장을 기대한다. 이들은 화제성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 실력파다. 메달 경쟁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안경 선배가 사회 현상을 일으켰다. 오지 선수들의 모토는 아름답게, 현명하게, 즐겁게다. 밝고 친근한 분위기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번째 붐을 예감하게 하는 존재다. 겨울 경기에서 스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 열광적인 재등장을 기대하고 있다. 교도통신이 한국 컬링팀을 이렇게까지 극찬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안경 선배가 일으킨 첫 번째 붐에 이어 오지가 두 번째 붐을 만들 거라는 건데
자국팀이 아니라 한국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놀라운 거죠. 일본 자국 여자 컬링팀도 있는데 상대팀에 대해서 두 번째 붐을 예감한다고 쓰는 나라. 거기에 더해 겨울 경기에서 스타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까지 하면서 한국한테 그 스타의 자리를 넘겨주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이게 경기에서 지고도 상대팀한테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상황이 얼마나 드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올림픽에서 상대한테 지면 보통 아쉬워하거나 분석하거나 아니면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지고 나서 상대팀 외모를 칭찬하고 피부관리법을 궁금해하고 통신사까지 나서서 극찬 기사를 쓰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대인배적 스포츠맨십이고 다르게 보면 그만큼 한국 오지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다는 뜻이죠. 스포츠 경기에서 실력으로도 이기고 비주얼로도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팀. 이런 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이 한일전 승리를 기점으로 한국 여자 컬링의 밀라노 여정이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열광적인 반응 뒤에는 단순히 외모만이 아닌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팬들이 한국 선수들의 피부에 열광한 건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맥락이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KBT입니다. 화장품 뭐 쓰나. 일본 팬들이 한국 컬링 선수를 보면서 던진 이 한마디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전 세계가 한국 화장품에 빠져 있거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화장품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나로 약 2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최대 뷰티 수입국이 된 겁니다. 프랑스요. 로레알, 랑콤, 샤넬이 있는 그 프랑스를 한국 화장품이 밀어낸 거예요. 이건 그냥 잘 팔린다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뷰티 시장의 판도가 바뀐 거거든요. 그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2025년 미국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 최대 할인 행사잖아요. 뷰티 부문 판매 1위, 2위, 3위를 전부 한국 브랜드가 차지했습니다. 1, 2부터 3위까지 싹쓸이. 미국 브랜드도 아니고 프랑스 브랜드도 아니고 한국 브랜드가 미국 최대 쇼핑 행사에서 뷰티 상위권을 독점한 겁니다. 이니스프리, VT, 구달, 티르티르, 아누아, 달바. 조선미녀 같은 한국 브랜드들이 상위 100위권에 대거 포진했다는 소식까지 나왔죠. 영국 BBC도 이 현상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에 K뷰티 소셜미디어 트렌드에서 경제적 강국으로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BBC 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2025년 상반기에만 한국 화장품에 17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3천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뷰티 브랜드가 이제 세포라, 부츠, 월마트 같은 글로벌 유통 매장에서 별도 섹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포라에 가면 한국 화장품 전용 코너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BBC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팟캐스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왜 K뷰티가 어디에나 있는가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를 별도로 제작했고, 모공 없는 유리알 피부의 약속이 한국 뷰티 제품을 글로벌 현상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CNN도 2026년 2월에 K팝이 포용성으로 금기를 깼다면 이제 K뷰티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죠. 그러니까 일본 팬들이 한국 컬링 선수를 보면서 화장품 뭐 쓰나라고 물은 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K뷰티 열풍의 연장선에서 나온 반응인 겁니다. 한국 선수들의 피부가 예뻐 보이는 게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 뷰티 강국이라는 걸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고 그 증거를 올림픽 빙판 위에서 실시간으로 목격한 거죠. 재미있는 건 중국 쪽 반응입니다. K뷰티가 미국 시장을 석권한 뒤 그 열풍이 다시 중국으로 역수입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중국 MZ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얼과 Z 세대가 미국 아마존에서 뜨는 한국 화장품을 따라 사기 시작한 겁니다. 2026년 2월에 나온 보도를 보면 메디큐브나 롬앤 같은 브랜드가 미국에서 먼저 인기를 얻은 뒤 중국 매출이 20에서 30% 늘었다고 합니다. 한한령, 그러니까 한류 제한령이 사실상 해제된 뒤 이 흐름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한때 중국에서는 J뷰티, 일본 화장품이 K뷰티를 제쳤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쯤이었는데 중화권에서 일본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을 앞질렀다고 일부 매체가 보도했었죠. 그때 일본 쪽에서 은근히 자부심을 가졌던 건데 지금은요.
미국 시장에서 K뷰티가 J뷰티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마저 밀어낸 한국 화장품 앞에서 일본 화장품의 존재감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 팬들이 한국 컬링 선수 피부에 열광한 건 그냥 예뻐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뷰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걸 이미 체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림픽 무대에서 한국 선수들의 피부를 실시간으로 보니까 역시 한국이라는 반응이 터져 나온 겁니다. 컬링 경기가 K뷰티의 글로벌 광고판 역할을 한 셈이죠. 한국 선수들이 빙판 위에서 스톤을 던질 때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피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보다 효과적인 국가 브랜딩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다시 밀라노 빙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일전과 K뷰티 열풍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 여자 컬링에게는 또 하나의 격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일전에서 이기면서 3승 2패로 올라선 한국. 연승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맞이한 6번째 상대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시점에서 2승 3패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올림픽에서 약체라는 건 없습니다. 특히 중국은 아시아권에서 한국의 오랜 경쟁 상대이기도 하고 한중전이라는 것 자체가 양국 팬들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으니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했습니다. 3승 2패에서 4승 2패로 올라서면 4강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반대로 지면 3승 3패가 되면서 4강이 까마득해지는 겁니다. 경기가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1엔드, 2엔드 모두 0대 0. 양 팀 다 수비적으로 접근하면서 균형이 좀처럼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기일수록 먼저 빅엔드를 터뜨리는 팀이 주도권을 잡거든요. 3엔드에서 한국이 마침내 그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성공인 중국이 하우스 안에서 한국 스톤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있었는데 서드 김민지의 샷이 중국 스톤을 정확하게 밀어내면서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이어서 스킵 김은지가 연속 2번의 샷으로 중국 스톤을 버튼 근처에서 전부 걷어냈고 이 엔드에서 3점을 챙깁니다. 또 한 번의 빅엔드. 한일전에 이어 중국전에서도 결정적 순간에 대량 득점을 뽑아내는 한국의 클러치 능력이 빛을 발한 겁니다. 중국도 밀리지만은 않았습니다. 4엔드에서 중국의 한유가 버튼에 있던 한국 스톤을 정확하게 밀어내며 2점을 따냈고 3대 2로 점수를 좁혀왔습니다. 이 정도면 아직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5엔드에서 한국이 숨통을 끊는 공격을 합니다. 세컨드 김수지의 샷이 중국 스톤을 깔끔하게 밀어내면서 하우스 안에 한국 스톤만 남겨놓은 거예요. 중국이 이걸 견제하려 했는데 샷 실수까지 겹칩니다. 결국 한국이 버튼 안에만 2개의 스톤을 집어넣는 등 이 엔드에서 무려 4점을 쓸어 담습니다. 한 엔드의 4점이면 컬링에서는 상대의 전의를 꺾어놓는 수준의 스코어입니다. 7대 2. 5점 차. 사실상 승부가 갈린 거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올림픽이라는 무대의 무서운 점인데 중국이 끈질기게 추격의 끈을 놓지 않은 겁니다. 6엔드에서 2점을 추가하면서 7대 4. 그래도 3점 차니까 아직 한국이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7엔드, 8엔드를 지나면서 점수 차가 조금씩 좁혀지더니 결정적인 순간이 9엔드에서 옵니다. 중국이 이 엔드에서 무려 3점을 뽑아냅니다. 9대 8. 단 1점 차. 5점 차였던 경기가 1점 차로 좁혀진 겁니다.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상황이었죠. 7대 2까지 앞서고 있을 때는 여유가 있었는데 9대 8이 되면 마지막 엔드에서 상대가 2점만 따면 동점이고 연장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갑자기 모든 게 불확실해진 겁니다. 마지막 10엔드. 이 경기에 모든 것이 걸린 순간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에요. 관중석의 긴장감, 선수들의 표정, 전부 다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였습니다. 김민지가 먼저 샷을 성공시킵니다. 전략대로 스톤이 배치됐고 이어서 스킵 김은지가 마무리 샷을 정확하게 넣으면서 2점을 따냅니다. 최종 스코어 10대 9. 한국이 이겼습니다. 5점 차를 1점 차까지 추격당하고도 마지막에 다시 벌리며 이겨낸 경기. 심장이 벌렁거리는 역전 방어전이었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무서웠지만 결정적 순간에 흔들리지 않은 한국의 멘탈이 더 무서웠던 경기였죠. 자,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난 뒤 중국 쪽에서는 아주 볼만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중국 소우닷컴이 패배 소식을 보도하자마자 댓글창이 불바다가 된 겁니다. 소우닷컴 기사에는 먼저 왕루이가 실수를 범하며 상대에게 무려 5점 차까지 뒤지기도 했다고
자국 선수의 부진을 지적했고 팬들의 비난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중국 여자 컬링 대표팀 경기력은 참담하다. 이건 그렇다 치했습니다. 팬이라면 아쉬울 수 있으니까요. 감독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것도 뭐 열받으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스파이처럼 보인다. 제발 연봉을 삭감해라. 자국 대표팀 감독을 상대국 스파이라고 부르는 수준인 겁니다. 우리한테 졌으니까 우리 편인 척하는 스파이라는 논리인데요. 이건 뭐 반박할 가치도 없는 수준이지만 어쨌든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중국 매체가 대회 전에 한국 여자 컬링을 평가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한국 여자 컬링은 더 이상 이변의 주인공이 아니라 금메달을 노리는 확실한 경쟁자라고 적었습니다. 대회 전에는 한국을 위협적인 강팀으로 인정해놓고 막상 지니까 자기 감독을 스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계는 대회 전에 하고 비난은 경기 후에 한다. 한국한테 지면 내부의 적을 찾아 화풀이하는 이 패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나중에 쇼트트랙 이야기를 할 때도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4승 2패. 중국까지 잡으면서 한국은 스위스, 미국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라섭니다. 1위는 6승 전승의 스웨덴. 4강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7번째 경기에서 스위스에 5대7로 패하면서 4승 3패가 됩니다. 스위스가 세계 랭킹 1위였으니까 쉬운 상대는 아니었지만 4강 경쟁에서 한 발짝 밀려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8번째 경기. 상대가 스웨덴입니다. 올림픽에서 3번이나 우승한 전통의 절대 강호. 스웨덴은 이 시점에서 이미 4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느슨하게 경기에 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스웨덴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무게감은 여전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이 경기를 이겨야 마지막 캐나다전에서 자력으로 4강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면 다른 팀 결과까지 봐야 하는 복잡한 경우의 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 그런데 상대가 스웨덴. 쉽지 않은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기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은 이 대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니, 압도적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네요. 한국이 스웨덴을 박살냈습니다. 1엔드부터 한국이 먼저 점수를 가져갑니다. 2엔드에서 추가 득점. 3엔드에서 또 2점. 4엔드에서도 2점을 보태면서 전반 내 엔드가 끝났을 때 스코어가 8대 0입니다. 8대 0. 올림픽 3번 우승한 스웨덴을 상대로 내 엔드 만에 8점을 뽑아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드리면요. 컬링에서 한 엔드 평균 득점이 대략 1점에서 2점 사이입니다. 세계 최종 상급 팀들의 경기에서는 한 엔드에 1점 차이를 만드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엔드 만에 8점이면 매 엔드 2점씩 꼬박꼬박 따낸 거잖아요. 그것도 올림픽 3번 우승한 팀을 상대로. 이건 그냥 이기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의 전의를 완전히 꺾어놓은 겁니다. 김은지의 전략 지시가 완벽했고 김민지의 샷은 정확했고 김수지의 스위핑은 치열했습니다. 팀 전체가 하나의 기계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스웨덴의 저항 자체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스웨덴 선수들의 표정을 보면 당혹감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라는 얼굴이었다는 거죠. 스웨덴도 5엔드부터 반격을 시도합니다. 5엔드 1점, 6엔드 1점, 7엔드 1점. 3엔드에 걸쳐 3점을 만회했지만 이미 기울대로 기운 경기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7엔드를 마친 뒤 스웨덴이 경기를 포기합니다. 콜드게임. 최종 8대 3. 콜드게임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요. 컬링은 원래 10엔드까지 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점수 차가 너무 벌어져서 역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고 있는 팀이 남은 엔드를 포기하고 경기를 끝내는 겁니다. 이걸 콜드게임 또는 컨시드라고 하는데 올림픽 무대에서 이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일방적인 경기였다는 뜻이에요. 특히 올림픽 3번 우승한 스웨덴이 콜드게임을 당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한국 컬링이 세계 최정 상급이라는 걸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증명한 경기였습니다. 세계 어느 팀이 이 경기를 해도 뉴스가 되는 수준의 경기력인 거예요. 올림픽 무대에서 스웨덴을 7엔드 만에 끝내는 팀. 전 세계 컬링 관계자들이 이 경기를 보면서 한국을 다시 봤을 겁니다. 5승 3패. 4강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9번째 경기 캐나다전만 남았습니다. 이기면 4강 직행. 지면 탈락.
운명의 한 경기. 캐나다는 팀 레이첼 호먼이 이끄는 세계적인 팀이었습니다. 호먼은 세계선수권 우승 경험이 있는 캐나다 컬링의 간판 선수예요. 한국은 이 팀과의 상대 전적이 2023년 이후 3승 6패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의정부 세계선수권에서 이긴 기억이 있었고 스웨덴전의 압도적 승리로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였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경기 초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접전이었죠. 한 점, 두 점 차이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대로만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6엔드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이 경기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캐나다가 7번째 샷으로 한국의 스톤을 모두 밀어낸 겁니다. 한국의 방어 배치가 무너진 거예요. 한국의 마지막 샷은 캐나다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캐나다가 이 엔드에서 무려 4점을 가져갑니다.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빅엔드를 허용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4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이 추격을 시도했지만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캐나다의 호먼이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으로 경기를 관리했습니다. 최종 7대10. 한국이 졌습니다. 5승 4패. 최종 5위. 4강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선수들의 모습. 그 장면이 중계 화면을 통해 전해지자 보는 사람들까지 목이 메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의 무게, 4강까지 1점 차이였던 아쉬움, 8년을 준비한 시간들. 그 모든 게 눈물에 담겨 있었을 겁니다. 킵 김은지는 인터뷰에서 마지막이 아니길 바랐는데라고 말했고 다른 선수들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4강에 못 간 건 자기들 탓이라고. 하지만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팀은 충분히를 넘어서 빛났습니다. 올림픽 3번 우승한 스웨덴을 7엔드 만에 콜드게임으로 끝냈고 숙적 일본을 꺾었고 중국을 역전으로 잡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경기력을 올림픽 무대에서 보여줬습니다. 일본 언론이 두 번째 붐을 예감한다고 썼고 교도통신이 극찬 기사를 쓴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메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팀이 밀라노에 남긴 건 메달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한국 컬링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선수들은 아직 젊습니다. 다음 올림픽은 4년 뒤. 이 눈물이 4년 뒤에는 우승으로 바뀔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 인터넷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한국 여자 컬링 선수들 경기를 보다가 경기 내용이 아니라 선수들 얼굴에 집중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 스포츠 매체 더엔서는 대놓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류 배우 같은 비주얼, 피부가 너무 맑아서 중계에 집중할 수가 없다. 경기 중계를 보는 건지 한류 드라마를 보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일본 SNS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일본만 난리가 난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한국에 극적으로 역전패를 당한 중국 팬들이 자국 선수를 향해 한국 스파이 아니냐, 감독 해임시켜라, 이런 댓글을 수천 개씩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한국 여자 컬링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본은 홀딱 반하고 중국은 발작을 했을까요? 게다가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는 쇼트트랙, 여자 계주까지 8년 만에 금메달을 따내면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은 메달을 향해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대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모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 컬링입니다. 혹시 이 채널 처음 오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글로벌 한국 관련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의 이름은 팀 오지, 별명은 오지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오지냐고요? 이 팀의 멤버 구성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그리고 후보 설예지. 5명 중 4명의 이름이 지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지, 내 게이지. 여기에 리드 설예은의 별명이 돼지거든요. 이건 본인이 직접 밝힌 별명인데 이걸 합치면 5개의 지, 즉 오지가 됩니다. 영어로는 5개의 지이니까 5지, 팀 이름이 오지인 동시에 약칭이 됩니다. 발상부터 이미 센스가 넘칩니다.
이 팀은 경기도청 소속인데요. 사실 밀라노 올림픽 무대에 서기까지의 여정이 보통이 아닙니다. 2023년 범대륙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같은 해 세계 컬링 투어 그랜드슬램 대회인 내셔널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랜드슬램 대회라는 건 세계 최정상급 팀들만 모이는 초청 대회인데 여기서 우승한 겁니다. 그리고 2025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는 출전한 모든 경기를 전승으로 이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전승 우승이요. 2025년 세계선수권에서도 4위에 오르며 밀라노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고 현재 세계 랭킹 3위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 정상급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스킵 김은지 선수는 올해 35살, 이 팀의 사령탑입니다. 컬링에서 스킵은 전략을 짜고 마지막 투구를 담당하는 쉽게 말해 팀의 두뇌이자 최종 병기인데요. 김은지 선수의 라스트 스톤 정확도는 이번 올림픽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서드 김민지 선수는 김은지 선수 바로 앞에서 투구하면서 전략적 돌 배치를 담당하고, 세컨드 김수지 선수는 스위핑과 중반 투구를 맡아 게임의 흐름을 만듭니다. 리드 서리은 선수는 매 엔드의 첫 투구를 맡으면서 경기의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이고요. 후보 서리지 선수까지 5명이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이 팀의 모토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현명하게, 즐겁게. 이 모토를 기억해 두세요. 이번 올림픽에서 이 팀이 보여준 경기가 정확히 이 세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여자 컬링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2018년 평창 올림픽. 팀 김. 안경 선배 김은정. 마늘 까는 모습, 딸기 먹는 장면, 영미 외치던 그 함성. 당시 한국 컬링은 말 그대로 국민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준결승에서 일본을 꺾고 결승에 올랐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새벽에 텔레비전 앞에 모였었죠. 비록 결승에서 스웨덴에 패하며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그 감동은 금메달 이상이었습니다.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는 현재 컬링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팀 오지의 경기를 해설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때 우리 모습이 보인다고요. 8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 여자 컬링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밀라노 올림픽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2026년 2월 12일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 오지의 올림픽 첫 경기 상대는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랭킹 3위 한국 대 세계 랭킹 12위 미국. 객관적 전력으로만 보면 한국이 우위인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대4, 한국의 패배였습니다. 올림픽 첫 경기 특유의 긴장감이 팀 전체를 짓누른 겁니다. 김은지 스킵의 라스트 스톤이 평소보다 미세하게 흔들렸고 스위핑 호흡도 살짝 어긋났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요. 솔직히 이때 많은 한국 팬들이 불안했습니다. 8년 전 평창의 감동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강한 팀은 첫 패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다음 경기에서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전에서 7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7대0이요. 개최국 이탈리아를 자국 관중 앞에서 말 그대로 밀어버린 겁니다. 이탈리아 관중석이 조용해지는 장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의 쾌감마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어진 영국전에서도 9대3으로 대승을 거뒀는데 이 경기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 선수가 투구 직후 카메라에 잡힌 입모양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국 선수의 정확한 샷에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와버린 겁니다. 영국 현지 중계진도 순간 당황했다는 후문입니다. 한국 컬링의 정확도에 상대 선수가 자동으로 감탄사를 발사하는 상황. 이게 바로 실력이 만들어내는 리액션입니다. 하지만 그 직후 덴마크전에서 또 한 번 패배를 맛봅니다. 덴마크는 이번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킨 팀이었는데요.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치밀한 수비형 컬링으로 한국의 공격을 봉쇄했습니다. 2승 2패.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에서 한국의 다음 상대가 결정되었습니다. 일본.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 대 일본. 컬링에서 이 두 나라의 맞대결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준결승에서 한국이 일본을 꺾고 결승에 올랐던 기억. 아직 양국 팬들 모두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일본은 동메달을 딴 것으로 위안을 삼았지만 한국의 진 그 패배는 일본 컬링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밀라노에서의 한일전은
경기 이전부터 양국 모두 남다른 각오로 임했습니다. 2026년 2월 15일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은 팽팽했습니다. 1엔드에서 양팀 모두 블랭크, 2엔드에서 일본이 1점을 선취했습니다. 3엔드에서 한국이 1점을 되갚으며 1대1. 4엔드에서 다시 일본이 2점을 가져가며 1대3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팀의 진가는 바로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5엔드에서 한국이 2점을 따라잡으며 3대3 동점. 그리고 운명의 7엔드가 찾아왔습니다. 7엔드,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서드 김민지 선수의 첫 투구가 하우스 중앙 근처에 절묘하게 자리를 잡았고 일본 팀이 이걸 빼내려 했지만 약간 각도가 어긋났습니다. 특히 김민지 선수가 마지막 투구를 들어올리는 순간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돌이 미끄러졌고 스위핑이 이어졌고 돌은 정확히 하우스 중앙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3점짜리 빅엔드. 한국이 단숨에 6대3으로 앞서 나간 겁니다. 이 순간 한국 선수들이 주먹을 쥐며 환호했고 일본 선수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안정적으로 리드를 지켜나가며 최종 7대5로 승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스포츠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경기 결과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경기가 끝난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인터넷이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분노로 폭발한 게 아닙니다. 한국 선수들의 외모와 비주얼에 완전히 매료된 반응으로 폭발한 겁니다. 진 경기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긴 상대의 얼굴에 반해버린 상황.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의 스포츠 매체 더엔서는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의 비주얼이 한류 배우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피부가 너무 맑고 아름다워서 경기를 집중해서 보기 어려웠다. 이게 스포츠 기사에 나올 말입니까? 컬링 전술 분석을 해야 할 자리에서 피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데일리 스포츠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비주얼이 너무 센 거 아니냐. 진 것보다 한국 선수들 얼굴이 더 화제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고 이 기사가 야후 재팬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교도통신은 아예 이 현상을 분석하는 기사까지 냈는데요. 2018년 평창 올림픽 팀김의 붐 이후 두 번째 한국 컬링 열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SNS에서는 더 노골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트위터, 현재 X에서 한국 컬링이 트렌드에 올랐는데 올라온 댓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화장품 뭐 쓰는지 알고 싶다. 경기를 보는 건지 뮤직비디오를 보는 건지 모르겠다. 한국 선수들 피부관리법 좀 알려달라. 우리 일본 팀이 졌지만 한국 선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스포츠 경기에서 진 나라의 팬들이 이긴 나라 선수들의 스킨케어 루틴을 물어보는 상황. 세계 스포츠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일본의 더 다이제스트라는 매체는 아예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 멤버 한 명 한 명의 인스타그램을 찾아내서 기사에 실었습니다. 기사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겼는데 댓글 대부분이 팔로우했다. 너무 예쁘다. 한국 가고 싶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리드 서리은 선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서리은 선수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일본전 이후 급증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한국 여자 컬링에게 경기에서도 지고 마음까지 빼앗긴 겁니다. 이건 스포츠 외교라고 불러야 할지 문화 침공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무튼 한국이 빙판 위에서 돌 하나로 일본 열도를 완전히 홀려버린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이 한국 컬링 선수들의 피부에 이렇게까지 열광한 데는 사실 더 큰 배경이 있습니다. 일본 팬들이 한국 컬링 선수들의 피부를 보고 난리가 난 건 단순히 예쁘다는 감상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화장품, 이른바 K-뷰티가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소비자들도 이걸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드럭스토어에 가도 아마존 재팬에 접속해도 한국 화장품이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올림픽 중계를 틀었더니 한국 선수들의 실물 피부가 화면을 뚫고 나올 듯이 빛나고 있으니 아, 이게 바로 K-뷰티의 힘이구나.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 화장품의 미국 수출액이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54% 증가입니다. 54%요. 한 해 만에 수출이 절반 이상 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산업에서 연간 성장률 10%만 되어도 고성장이라고 부르는데
54%면 그냥 폭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미국이 화장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의 순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프랑스를 한국이 밀어내고 미국 뷰티 수입 시장 1위에 올라선 겁니다. 잠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화장품의 나라, 향수의 나라, 로레알과 랑콤과 샤넬과 디올의 본고장입니다. 전 세계 뷰티 산업을 100년 넘게 지배해온 나라예요. 그 프랑스를 한국이 제쳤습니다. 이건 뷰티 산업에서 프랑스를 밀어낸다는 건 축구로 치면 브라질을 피파 랭킹에서 밀어낸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독일을 품질 평가에서 앞지른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뷰티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5년 미국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 1년 중 가장 물건이 많이 팔리는 날입니다. 이날 뷰티 부문 판매량 상위 3개 제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1위 이니스프리, 2위 VT, 3위 구달. 세 개 전부 한국 브랜드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1년에 한 번 지갑을 활짝 여는 그날. 뷰티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산 물건이 전부 한국산인 겁니다. 여기에 조선미녀, 아누아, 달바, 티르티르, 메디큐브, 루멘 같은 브랜드들도 미국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약진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요즘 한국에서도 핫한 브랜드들이죠. 이 브랜드들이 미국에서도 똑같이 핫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서 먼저 터진 뒤에 한국에서 역으로 화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영국 BBC도 이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BBC는 K-뷰티 소셜미디어 트렌드에서 경제적 강자로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2025년 상반기에만 한국 스킨케어 제품에 약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만이요. 하반기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지 상상이 안 됩니다. BBC 월드 서비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왜 K-뷰티는 어디에나 있는가라는 제목의 팟캐스트까지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이 팟캐스트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는데요. 미국과 영국의 세포라, 부츠,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 매장에 한국 화장품 전용 섹션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용 섹션이요. 프랑스 화장품도 전용 섹션이 없는 매장에서 한국 화장품만을 위한 별도의 진열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월마트가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미국 전역의 매장 수가 4,700개가 넘는 세계 최대 유통 매장입니다. 그 월마트가 한국 화장품을 위해 자리를 내준 겁니다. 세포라는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의 부츠까지 한국 화장품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K-뷰티가 글로벌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일본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뼈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J-뷰티, 일본 화장품이 아시아 뷰티 시장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시세이도, SK2, 겐조, 슈에무라. 이런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을 이끌었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 아시안 뷰티하면 일본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당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20대, 30대 소비자들에게 아시안 뷰티하면 이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압도적으로 먼저 떠오릅니다. 틱톡에서 K-뷰티를 검색하면 관련 영상 조회수가 수십억 회인데 J-뷰티는 그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변화가 일본 뷰티 업계에서는 상당한 위기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일본 경제지에서도 한국 화장품에 밀리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중국의 반응입니다. 2019년쯤에 중국의 주요 매체들은 일본 화장품이 한국보다 기술적으로 앞선다는 분석 기사를 여러 개 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포장과 마케팅만 화려하고 실제 성분과 기술력은 일본이 낫다, 이런 논조였거든요.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성분 면에서는 일본이라는 인식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국의 MZ세대, 밀레니얼과 Z세대 젊은 소비자들이 미국 아마존을 통해서 한국 화장품을 역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직구가 아니라 미국 아마존에서 산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미국에서 1위 하는 제품이니까 더 믿을 수 있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건데요. 이 현상으로 인해 중국 내 한국 화장품 온라인 판매량이 20에서 30% 증가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한국 화장품은 미국을 정복하고 그 미국에서의 성공이 다시 중국 시장을 역으로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일석사조인 상황입니다. 다시 컬링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본 팬들이 한국 선수들의 피부를 보고 화장품 뭐 쓰냐고 물어본 건 그냥 가벼운 호기심 차원이 아닙니다. KBT에 대한 일본 사회 전체의 관심과 동경의 올림픽, 컬링 중계라는 창구를 통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한국 선수들은 빙판 위에서 돌을 밀면서 동시에 한국 화장품에 살아있는 광고판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버린 셈이죠. 이쯤 되면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가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에게 광고 모델료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진지하게 듭니다. 올림픽 공식 스폰서 계약금보다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일본 SNS에서 만들어낸 홍보 효과가 더 클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일본을 홀딱 반하게 만든 한국 여자 컬링이 이번에는 중국과 만났습니다. 2026년 2월 17일 한국 대 중국전.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서바이벌 매치였습니다. 한국은 4강 진출을 확정짓기 위한 승리가 필요했고 중국은 2승 4패라는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지면 사실상 탈락이 확정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배수의 진을 친 두 나라가 맞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상대로 역대급 명승부가 탄생했습니다. 초반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1엔드에서 중국이 2점을 선취하며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탈락 위기에 몰린 중국이 오히려 먼저 이빨을 드러낸 겁니다. 2엔드에서 한국이 1점을 되갚았지만 3엔드에서 중국이 다시 1점을 추가하며 2대 3. 중국이 한 점 차로 앞서 나갔습니다. 한국 벤치에서 타임아웃이 걸렸고 김은지 스킵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라는 걸 모든 선수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엔드에서 전환점이 왔습니다. 서드 김민지 선수의 투구가 빛났습니다. 하우스 전방에 자리 잡고 있던 중국 돌 2개를 연속으로 밀어내는 정밀한 테이크아웃 샷을 성공시킨 겁니다. 이어진 김은지 스킵의 라스트 스톤이 하우스 중심부에 안착하면서 한국이 3점짜리 빅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5대 3, 한 방의 역전. 이 순간 한국 선수들의 표정이 확 밝아졌고 김은지 스킵이 주먹을 불끈 쥐며 영하고 외쳤습니다. 벤치에 있던 설혜지 선수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5엔드에서는 세컨드 김수지 선수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김수지 선수의 스위핑 컨트롤이 이 엔드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브러쉬의 강도와 방향을 절묘하게 조절하면서 김은지 스킵의 투구를 정확히 의도한 위치까지 유도했습니다. 하우스 안에 한국 돌이 무려 4개나 깔리는 압도적인 장면이 연출되었고 이 엔드에서 한국이 4점을 추가로 가져갔습니다. 9대 3. 점수판만 보면 경기가 끝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압도적인 리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 팬들은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6점 차니까 이제 편하게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컬링이라는 스포츠는 절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중국이 무섭게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6엔드에서 2점, 7엔드에서 3점을 연속으로 따내며 9대 8까지 따라붙은 겁니다. 6점 차가 단 2엔드 만에 1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중계 해설자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한국 팬들은 불과 몇 분 전까지 여유롭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한 겁니다. 9대 8, 1점 차. 8엔드에서 중국이 1점만 더 따면 동점이고 추가 엔드로 갑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운명의 8엔드. 중국 선수들의 눈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동점을 만들면 추가 엔드에서 역전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겠죠. 중국의 투구가 하우스를 향해 정확하게 날아갔고 스위핑이 격렬해졌습니다. 돌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1점을 따냈습니다. 9대 9 동점. 경기는 추가 엔드, 엑스트라 엔드로 넘어갔습니다. 9대 3이라는 압도적인 리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 엔드까지 가버린 겁니다. 솔직히 이때 한국 팬들의 심장은 12번쯤은 멎었다가 살아났을 겁니다. 추가 엔드에서는 후공이 결정적으로 유리한데 이 후공 권한을 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돌을 던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은지 스킵이 라스트 스톤을 잡아 올렸습니다. 이 투구 하나에 경기에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김은지 선수에게 집중되었고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돌이 손을 떠났고 빙판 위를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김민지 선수와 김수지 선수가 양옆에서 스위핑을 시작했고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돌은 하우스 중심 근처에 중국 돌보다 안쪽에 정확히 안착했습니다. 10대 9. 한국의 승리.
선수들이 빙판 위에서 서로 껴안았습니다. 김은지 스킵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김민지 선수가 그런 김은지 선수를 안아주었습니다. 설혜은 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9대3에서 9대9까지 쫓겨가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승리를 지켜낸 겁니다. 이건 그냥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뒤 중국 인터넷의 상황은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매체 소우닷컴에 올라온 관련 기사의 댓글란이 순식간에 수천 개로 도배되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과격했는데요. 대표적인 댓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감독은 제정신이 아니다. 9대3에서 어떻게 동점까지 허용하고도 결국 지냐. 한국 스파이를 심어놓은 거 아니냐. 선수들 연봉을 깎아야 한다. 심지어 차라리 처음부터 크게 지는 게 덜 아프다. 역전까지 했다가 다시 지니까 더 비참하다는 자조적인 댓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냉정히 분석하면 한국이 잘 이긴 것이지만 중국 팬들의 분노 포인트는 약간 달랐습니다. 9대3까지 따라잡은 건 대단한 투지였는데 그 투지를 마지막 한 엔드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한 허탈감이 폭발한 겁니다. 추가 엔드에서의 한 수 차이, 김은지 스킵의 마지막 한 투구에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래서 분노의 방향이 한국이 아니라 자국 감독과 전략을 향했던 거고, 그게 한국 스파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보는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웃깁니다. 중국전의 극적인 승리 이후 한국 여자 컬링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음 상대는 스웨덴이었는데요. 여기서 스웨덴이 어떤 팀인지를 먼저 알아야 이 경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컬링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나라입니다. 세계선수권 3회 우승,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전통의 강호이자 이번 밀라노 올림픽 라운드로빈에서도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던 절대 강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컬링계의 최종 보스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스웨덴을 상대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이 스웨덴을 완전히 압도해버렸습니다. 1엔드에서 한국이 2점을 선취했고 2엔드에서 블랭크 처리를 하며 후공 유리를 유지했습니다. 3엔드에서 다시 2점을 추가하며 4대 0으로 달아났습니다. 컬링에서 3엔드 만에 4대 0이 어떤 상황이냐면 상대가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겠다는 일방적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에 잡힌 스웨덴 스킵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자기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험 자체가 드문 팀이거든요. 4엔드에서 스웨덴이 겨우 1점을 만회했지만 이건 분위기 반전이라고 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5엔드에서 한국이 또 2점을 가져가며 6대 1. 6엔드에서 스웨덴이 2점을 추가해 6대 3으로 만들었지만 이미 대세는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7엔드, 한국이 2점을 더 올리며 8대 3. 여기서 스웨덴이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컬링에서 이걸 콜드게임, 정식 명칭으로는 컨시드라고 합니다. 남은 엔드를 더 해봤자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상대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악수를 건네는 겁니다. 보통 컬링은 10엔드까지 하는데 스웨덴이 7엔드 만에 포기한 거예요. 그것도 라운드 로빈 1위 팀이 세계 3위 한국에게 고개를 숙인 겁니다. 이건 이번 대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해외 컬링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이 스웨덴을 7엔드 만에 끝냈다는 소식에 놀라움이 쏟아졌고 한국팀의 스톤 배치 전략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현지 언론은 대회 최고의 이변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한국 여자 컬링이 세계 최강을 상대로 얼마나 압도적인 경기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경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 여자 컬링은 완벽한 드라마를 쓰고 있었습니다. 일본을 꺾고 중국을 극적 역전으로 이기고 스웨덴까지 콜드게임으로 무너뜨렸습니다. 4강 진출이 코앞이었습니다. 라운드 로빈 마지막 경기 상대는 캐나다. 이 한 경기만 이기면 4강 진출 확정이었습니다. 2026년 2월 19일 캐나다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스킵은 레이첼 호먼. 이 이름은 세계 컬링 역사에서 레전드급으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캐나다 여자 컬링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올림픽에서도 항상 메달을 노리는 경험 많은 베테랑이죠. 한국과 캐나다 둘 다 4강에 목숨을 건 경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초반은 팽팽했습니다. 양 팀 모두 실수를 최소화하며 조심스럽게 엔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중반으로 갈수록 캐나다가 서서히 주도권을 잡아갔고
결정적인 순간은 6엔드에서 찾아왔습니다. 캐나다가 4점짜리 빅엔드를 터뜨린 겁니다. 컬링에서 4점짜리 엔드가 얼마나 드문지 아시나요? 프로 레벨에서 한 엔드에 4점을 내주는 일은 시즌 전체를 통틀어도 몇 번 나올까 말까 한 정도입니다. 이건 한국의 수비가 한순간 무너졌다기보다는 그 엔드에서 캐나다의 샷 하나하나가 레이저처럼 정확했던 겁니다. 한국이 맞추면 캐나다가 더 정밀하게 맞추고 한국이 막으면 캐나다가 그 틈을 뚫는 고수와 고수의 대결에서 캐나다가 결정적인 엔드의 한 수 위를 보여준 겁니다. 최종 스코어 7대10, 한국의 패배. 라운드 로빈 최종 성적 5승 4패, 전체 5위. 4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경기가 끝나는 순간 카메라가 한국 선수들을 비추었습니다. 김은지 스킵이 가장 먼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눈을 감싸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김민지 선수가 그런 김은지 선수의 어깨를 안아주었는데 본인도 눈이 벌겋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수지 선수는 빙판 위에 한참을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고 설예은 선수도 인터뷰 마이크 앞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설예은 선수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길 바랐는데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올림픽 무대에 다시 서고 싶다는 간절함, 4년 뒤를 기약하고 싶은 마음, 이번에 끝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함께 뛴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까지. 김은지 스킵은 별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원들한테 미안하다. 스킵으로서 마지막 순간에 더 잘했어야 하는데. 35살의 사령탑이 후배들에게 건넨 이 한마디가 보는 사람들까지 울렸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메달이 없으니 실패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경기를 제대로 안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랭킹 3위 팀이 올림픽에서 일본을 꺾고 중국을 추가 엔드 역전으로 이기고 컬링의 종주국 스웨덴을 7엔드 콜드게임으로 박살낸 뒤 5승 4패라는 성적을 만들어낸 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문화일보는 이 팀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4강 티켓을 놓쳤지만 잘했어 여자 컬링. 그리고 JTBC 뉴스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보세요, 한국입니다. 집념의 레이스의 외신도 감탄.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마저 한국 여자 컬링의 투지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메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 팀이 증명했습니다. 이 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8년 평창 때 안경선배 김은정이라는 한 명의 스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면 이번 밀라노에서는 팀 오지 전체가 한국을 넘어 세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술적 완성도, 극적인 경기력, 팀 케미스트리, 그리고 일본까지 홀린 비주얼. 메달은 없어도 이미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은 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팀의 이야기 말고도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는 한국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컬링이 아닌 다른 빙판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 여자 컬링에서 경기 결과 못지않게 전 세계의 관심을 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리드 설예은 선수와 영국, 정확히는 스코틀랜드 남자 컬링 대표팀 소속 바비 레미 선수의 국경을 넘은 로맨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언론뿐 아니라 영국 매체, 일본 매체까지 다루면서 올림픽 기간 중 가장 화제가 된 비하인드 스토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제 컬링 투어 대회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바비 레미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고요. 컬링 선수가 빙판 위에서 첫눈에 반했다는 표현이 묘하게 어울리면서도 들으면 심장이 살짝 녹는 그런 말이잖아요. 두 사람은 대회 기간 중 식사를 함께하면서 가까워졌고 이후 3년째 열애 중입니다. 한국과 스코틀랜드, 비행기로 1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3년을 사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커플이 특별한 건 단순히 선수끼리 사귄다는 점이 아닙니다. 같은 올림픽에 각자의 나라 대표로 출전했다는 겁니다. 설예은 선수는 한국 여자 컬링 대표로, 바비 레미 선수는 영국 남자 컬링 대표로 같은 올림픽 선수촌에서 생활하면서 낮에는 각자의 경기에서 국가를 대표해 전력을 다하고 경기가 끝나면 서로의 경기를 응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여러 번 포착되었습니다. 실제로 설예은 선수의 경기가 있는 날에는 바비 레미 선수가 관중석에서 한국 국기 옆에 앉아 응원하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반대로 영국 남자 컬링 경기 때는 설예은 선수가 영국 팀을 응원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 커플을 빙판 위의 한영 로맨스라고 표현했고 연합뉴스와 스포츠조선, 한국일보 등 주요 매체가 일제히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일본 매체의 반응이었는데요. 일본의 한 스포츠 매체는 한국 여자
컬링 선수의 미모에 영국 선수까지 반했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앞서 한국 선수들의 외모에 열광했던 일본 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영국 남자 선수가 증명해준 셈이니 그들 나름대로 묘한 만족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로맨스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비 레미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올림픽에서 각자 메달을 따고 시상대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게 꿈이라고요. 같은 종목, 같은 올림픽, 다른 나라의 유니폼을 입고 각자 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꿈. 이건 로맨스 영화 시나리오라도 이렇게 완벽한 설정을 짜기 어렵습니다. 비록 이번 대회에서 한국 여자 컬링은 4강에서 아쉽게 멈추었고 영국 남자 컬링도 메달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이 같은 올림픽 무대에 함께 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전설입니다. 사실 올림픽에서 다른 나라 선수끼리 사귀는 경우가 아주 드문 건 아닙니다. 하계 올림픽에서는 종종 있었죠. 하지만 동계올림픽에서 그것도 같은 종목인 컬링에서 한국 선수와 영국 선수가 3년째 교제 중이라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시차도 9시간이나 나는데 3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 두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단단하다는 뜻이겠죠. 한국 팬들은 이 커플을 응원하면서도 한 가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설혜은 선수가 은퇴 후에 스코틀랜드로 가버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2018년 평창에서 2026년 밀라노까지 한국 여자 컬링이 걸어온 8년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대서사시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국 여자 컬링은 세계 무대에서 거의 무명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올림픽 본선에 출전한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는데 아무도 메달을 기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팀이 라운드 로빈에서 승수를 쌓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특히 스킵 김은정 선수, 별명 안경 선배. 작은 체구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빙판 위에서 냉정하게 전략을 짜는 모습이 대한민국 전체를 사로잡았습니다. 경기 중간에 딸기를 나눠 먹는 모습. 마늘을 까서 먹었다는 에피소드. 서로를 이름 대신 영미야하고 부르던 모습까지. 경기 내용만큼이나 선수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준결승 일본전. 이 경기는 한국 컬링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과의 접전 끝에 한국이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새벽 시간에도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결승에서 스웨덴에 패하며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그 감동은 금메달 이상이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팀 김은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컬링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한국에서 새로운 인기 종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전국의 컬링장 등록 문의가 몇 배로 증가했고 어린이 컬링 교실이 생겨났으며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의 안경 브랜드까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창의 영광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팀 김의 감독과 협회 관계자들의 갑질 논란이 터진 겁니다.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올림픽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수들이 뒤에서는 고통받고 있었다니. 이 사건은 한국 스포츠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이후 체육계 내부의 인권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한국 컬링은 역설적으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팀 김 이후에도 한국 여자 컬링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이 등장했고 그 중심에 현재의 팀 오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청 소속으로 꾸준히 국내외 대회를 소화하며 실력을 쌓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범대륙 컬링 선수권 우승, 그랜드슬램 내셔널 우승, 2025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전승 우승, 세계선수권 4위, 한 단계씩 차근차근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팀의 성장 방식입니다. 팀 오지는 외국인 코치를 영입하지도 해외 전지훈련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경기도청 소속 선수들끼리 자체적으로 전략을 연구하고 경기를 분석하며 성장했습니다. 김은지 스킵이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팀원들끼리 상대팀의 과거 경기를 함께 분석하는 시간이 훈련 시간만큼이나 길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코치이자 분석관이었던 셈이죠. 이런 자립적인 성장 스토리가 팀 오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2026년 밀라노 팀 오지는 올림픽 무대에 섰습니다.
팀 김의 평창 은메달 이후 8년 만에 한국 여자 컬링이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메달에는 닿지 못했지만 일본을 꺾고 중국을 극적 역전으로 이기고 스웨덴을 콜드게임으로 제압한 이 팀의 여정은 평창 팀 김 못지않은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가 해설 부스에서 저 때의 우리 모습이 보인다고 말한 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8년 전의 열정이 다른 선수들의 몸을 빌려 다시 빙판 위에 나타난 겁니다. 한국 컬링의 8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무명에서 은메달로, 감동에서 아픔으로, 아픔에서 재건으로, 재건에서 다시 세계의 무대로. 이건 단순한 스포츠 성적표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의 종목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바람에 흔들려도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4년 뒤 2030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컬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국 여자 컬링의 밀라노 올림픽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한국을 빛낸 종목이 컬링만이 아닙니다. 컬링이 빙판 위에서 돌을 밀었다면 또 다른 빙판에서는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이 금빛을 갈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간판 종목 쇼트트랙 이야기입니다. 2026년 2월 18일 밀라노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전. 이 경기는 한국 쇼트트랙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들 중 하나로 기록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 8년 만에 금메달입니다. 8년이요. 2022년 베이징에서는 각종 판정 논란과 컨디션 문제로 금메달을 놓쳤었고, 그래서 이번 밀라노에서의 금메달은 한국 쇼트트랙 팬들에게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멤버는 최민정, 김길리, 그리고 함께 릴레이를 완성한 선수들. 특히 이 두 선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민정과 김길리. 이 두 사람이 이 경기에서 보여준 장면은 앞으로 한국 쇼트트랙 명장면 모음에서 반드시 들어갈 장면이 될 겁니다. 먼저 최민정 선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이번 밀라노 올림픽 기준으로 올림픽 통산 6번째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6개요. 한국 쇼트트랙 역사상 최다 올림픽 메달 기록입니다. 2018년 평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동시에 목에 건 이후 2022년 베이징을 거쳐 이번 밀라노까지 3개 대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매 대회마다 메달을 수확한 겁니다.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해가 됩니다. 쇼트트랙은 빙판 위에서 초고속으로 달리면서 다른 선수와 몸싸움까지 해야 하는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극한의 종목입니다. 부상 위험도 높고 체력적 전성기도 짧습니다. 그런 종목에서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따내는 건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계주 결승전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결승에는 한국, 중국,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 강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초반 랩에서 한국은 2위에서 3위권을 유지하며 레이스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쇼트트랙 계주는 개인전과 달리 팀원들이 번갈아가며 뛰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흔들리면 전체 전략이 무너집니다. 한국 팀은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체력을 안배하면서 중반까지 상위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건 사전에 치밀하게 짜인 전략이었습니다. 중반까지는 중국과 네덜란드가 한국을 앞서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한국 팬들의 가슴이 조여오는 순간이었죠. 혹시 또 금메달을 놓치는 거 아닌가? 8년의 기다림이 다시 4년으로 연장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이 엄습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팀에게는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자 교대. 최민정 선수가 빙판에 투입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투입되자마자 바깥쪽 라인을 타며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최민정 선수의 스케이팅은 교과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코너링에서 몸의 기울기를 극도로 낮추면서도 속도를 잃지 않는 최민정 선수 특유의 저자세 코너링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면서 앞선 선수와의 간격이 서서히 좁혀졌습니다. 중계진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치고 올라옵니다. 최민정이 간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 김길리 선수에게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정확히는 쇼트트랙 계주에서는 바통이 아니라 터치로 교대를 하는데 최민정 선수가 김길리 선수를 힘차게 밀어주며 교대했습니다. 이 터치, 이 푸시가 경기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최민정 선수의 가속이 실린 상태에서 김길리 선수가 빙판을 박차고 나간 겁니다.
김길리 선수는 교대 직후부터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앞서가던 선수를 바깥쪽에서 추월하는 장면은 보는 사람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마지막 코너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길리 선수가 안쪽 라인을 파고들며 1, 2 선수를 추월한 겁니다. 이건 쇼트트랙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짜릿한 순간입니다. 안쪽 라인은 거리는 짧지만 속도 컨트롤이 극도로 어렵고 자칫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길리 선수의 추월은 깔끔했습니다. 마치 실을 꿰듯이 상대를 지나쳤고 그대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기록은 4분 4초 014. 한국이 1위 금메달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길리 선수가 빙판 위에서 두 팔을 벌리며 환호했고 최민정 선수와 다른 팀원들이 달려와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최민정 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8년 전 평창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는 그 감격은 변하지 않았겠죠. 한국 쇼트트랙은 올림픽 여자 3000m 계주에서 역대 9번의 올림픽 중 7번이나 금메달을 차지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밀라노에서 그 전설에 또 하나의 금빛장을 추가한 겁니다. 미국의 중계진도 이 결과에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MBC 중계에서 해설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9번의 올림픽 중 7번을 이겼다. 이건 지배가 아니라 독점이다. 이 한마디에 한국 쇼트트랙의 위상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JTBC 뉴스도 이 장면을 보도하며 보세요. 한국입니다. 집념의 레이스의 외신도 감탄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공식 소셜미디어에 한국팀의 금메달 영상을 올리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재열 IOC 집행위원이 직접 시상자로 나서면서 한국 선수단에게 메달을 걸어주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일본 매체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메달을 따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한국의 금메달 소식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역시 한국의 쇼트트랙은 차원이 다르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평소에는 한일전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쇼트트랙 계주 금메달에 대해서는 순수한 경외감에 가까운 반응이 많았다는 게 흥미로운 점입니다. 9번 중 7번 금메달이라는 기록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라이벌 의식보다는 경이로움이 앞선 겁니다. 그런데 이 쇼트트랙 금메달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이면서 한국 대표가 아닌 선수. 중국 귀화 선수 린샤오진, 원래 이름 임효준입니다. 이 선수의 이야기는 한국 쇼트트랙의 영광과 정반대 지점에서 또 다른 의미의 화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린샤오진. 중국식 이름으로는 린샤오진이지만 한국 팬들에게는 여전히 임효준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이 선수의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임효준 선수는 원래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국가대표가 아니라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선수가 지금은 중국 국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임효준 선수가 후배 선수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로 인해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었고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자 임효준 선수는 2020년 중국 국적을 취득하며 귀화를 선택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데려온 셈이니 대환영이었겠죠. 임효준 선수는 중국 이름 린샤오진으로 개명하고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한국 여론은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을 대표해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에 대한 배신감을 표출했고 다른 쪽에서는 징계를 받아서 한국에서 뛸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임효준, 아니 린샤오진 선수는 중국 대표로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자국 개최 올림픽이니 중국 팬들의 기대가 하늘을 찔렀겠죠. 그런데 베이징에서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개인전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고 혼성 계주에서 은메달을 하나 가져가는데 그쳤습니다. 중국 팬들 사이에서 실망감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음 올림픽에 기대를 걸자는 분위기가 주류였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러 2026년 밀라노.
린 샤오진 선수에게 주어진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올림픽 무대였습니다. 중국 팬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금메달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에서 금메달을 딴 실력자가 4년 더 준비했으니 당연히 메달권이라는 논리였죠. 그런데 밀라노에서 린 샤오진 선수에게 벌어진 일은 중국 팬들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개인 종목에서 경기 초반에 넘어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쇼트트랙에서 넘어진다는 건 거의 곧 탈락을 의미합니다. 초고속으로 달리다가 넘어지면 다른 선수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 있으니까요. 린 샤오진 선수는 이 넘어짐으로 결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다른 종목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 이어졌고 결국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린 샤오진 선수의 개인 메달은 0개였습니다. 노메달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이 무색한 결과였습니다. 중국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컬링 때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분노였습니다. 중국 웨이보에서 린 샤오진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는데 올라온 댓글의 수위가 상당했습니다. 가장 많이 보인 표현이 이겁니다. 한국으로 반품하자. 반품이요. 사람을 물건 반품하듯 돌려보내자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중국 SNS에서 밈처럼 퍼졌습니다. 그 외에도 도대체 왜 귀화시킨 거냐. 중국 세금으로 금메달리스트 데려왔더니 넘어지기만 한다. 이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의 머니투데이에 해당하는 매체에서도 한국에 반품하자. 린 샤오진 올림픽 노메달에 중국인들 분노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을 정도입니다. 언론까지 팬들의 분노를 그대로 제목에 반영한 겁니다. 조선일보도 이 상황을 보도하면서 린 샤오진 도대체 왜 귀화시켰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이 기사에서 흥미로운 분석이 있었습니다. 린 샤오진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한 이후 경기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뛸 때는 국가대표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중국으로 건너간 이후에는 훈련 환경이 달라졌고 나이도 들면서 전성기의 폭발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만들어진 금메달리스트의 실력이 한국을 떠나면서 서서히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한국 팬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솔직히 묘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한국을 떠난 선수가 잘하면 배 아프고 못하면 씁쓸하고. 하지만 대다수 한국 팬들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미 임효준이라는 이름은 한국 쇼트트랙에서 지어진 이름이고 린 샤오진은 중국 선수이니 중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반응이 주류였습니다. 오히려 한국 팬들이 더 주목한 건 임효준이 빠진 자리를 한국 쇼트트랙이 얼마나 잘 채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이 명확하게 보여주었죠. 한 명이 떠나도 한국 쇼트트랙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요. 린 샤오진 선수의 이야기에서 더 주목할 만한 건 중국 팬들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귀화할 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데려왔다며 환호했고 성적이 나오지 않자 한국에 돌려보내자며 분노하는 선수를 사람이 아니라 마치 성능, 좋은 기계처럼 취급하는 이 태도가 중국 스포츠 팬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앞서 컬링에서 자국팀이 한국의 지자 스파이라고 불렀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지면 분노하고 이기면 환호하고 다시 지면 더 큰 분노를 쏟아내는. 물론 어느 나라에나 극단적인 팬은 있지만 반품이라는 표현까지 유행어가 되는 건 좀 독특한 현상이긴 합니다. 잠깐 여기서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 기간 중 중국 인터넷에서 한국과 관련해 터져나온 반응들을 모아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뭔가 안 풀리면 일단 한국 탓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자 컬링 한중전. 9대3 리드를 추격해서 9대9까지 만들었는데 추가 엔드에서 결국 졌습니다. 중국 팬들의 반응, 한국 스파이를 심어놓은 거 아니냐. 자국 선수가 진 건데 한국 스파이 온운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린 샤오진 노메달 사태. 한국 출신 귀화 선수가 넘어져서 메달을 못 땄습니다. 중국 팬들의 반응, 한국으로 반품하자. 한국에서 왔으니 한국에 돌려보내겠다는 논리인데 귀화시킨 건 중국이잖아요. 본인들이 데려간 건데 결과가 안 좋으니 한국 탓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쇼트트랙 전반의 판정 논란. 이건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이어져 온 건데요. 중국 쇼트트랙 팬들은 한국 선수와 관련된 판정에 항상 예민합니다. 이번 밀라노에서도 한국 선수가 포함된 레이스에서 판정이 나올 때마다 중국 SNS에서는 또 한국이 편파 판정받는다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실제 판정 내용과 관계없이 일단 한국이 관련되면 의심부터 하는 겁니다.
이 패턴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 팬들에게 한국은 이기면 인정하기 싫고 지면 핑계의 대상이 되는 참 편리한 존재라는 겁니다. 잘 풀리면 중국의 실력이고 안 풀리면 한국 때문이다. 이건 스포츠 라이벌 의식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일방적인 구조입니다. 물론 모든 중국 팬이 이런 건 아니고 합리적인 분석을 하는 중국 네티즌들도 많지만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고 가장 많이 퍼지는 댓글은 대체로 이런 극단적인 내용이라 바깥에서 보면 중국 전체가 그런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올 때마다 경기 결과로 답하면 되는 거니까요. 금메달이 가장 확실한 대답입니다. 쇼트트랙과 컬링 이야기가 길었는데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겨스케이팅입니다. 이혜인 선수가 여자 싱글에서 총점 210.56을 기록하며 8위에 올랐습니다.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8위. 이게 왜 대단하냐면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역사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후 한국 여자 피겨는 사실상 김연아 선수 한 명의 시대였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은퇴한 뒤에는 세계 톱10에 드는 것조차 쉽지 않았거든요. 2022년 베이징에서는 한국 선수가 올림픽 톱10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밀라노에서 이혜인 선수가 8위를 차지한 건 김연아 이후 한국 피겨스케이팅이 다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입니다. 이혜인 선수의 경기 내용을 보면 더 의미가 큽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70.07점이라는 시즌 베스트를 기록했고 프리스케이팅에서는 140.49점을 받으며 합계 210점대에 진입했습니다. 210점이라는 점수는 한국 여자 피겨 선수가 올림픽에서 200점대를 넘긴 것 자체가 김연아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기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혜인 선수 본인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시즌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그 표정에서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신지아 선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지아 선수는 총점 206.68을 기록하며 11위에 올랐는데요. 이 점수는 신지아 선수의 개인 최고 기록입니다. 특히 프리스케이팅에서 141.02를 받았는데 이 점수가 프리만 놓고 보면 이혜인 선수보다 높았습니다. 프리스케이팅에서 폭발적인 연기를 펼쳤다는 뜻이죠. 쇼트 프로그램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종합순위에서는 11위에 머물렀지만 프리에서의 연기가 워낙 인상적이었기에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함께 올림픽 톱10과 톱12에 든 건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세대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연아라는 압도적인 레전드의 그림자 아래에서 오랫동안 고전했던 한국 피겨가 이제 이혜인과 신지아라는 두 선수를 중심으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겁니다. 4년 뒤 2030년 동계올림픽이 되면 이 두 선수가 메달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을 이뤄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빙판 위에 미래가 밝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번 밀라노 올림픽의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2월 20일 기준 한국의 메달 현황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총 7개로 전체 15위 안팎입니다. 금메달 2개 중 하나가 앞서 이야기한 쇼트트랙 여자 계주이고 나머지 하나는 또 다른 쇼트트랙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솔직히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성적입니다. 2022년 베이징에서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한 것과 비교하면 숫자만 놓고 보면 줄어든 거니까요. 그런데 바다 건너 일본을 보면 이번 밀라노에서 일본은 총 19개에서 22개 사이의 메달을 휩쓸며 동계올림픽 역대 최다 메달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스키점프, 피겨스케이팅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골고루 메달을 수확했는데 이건 솔직히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본의 동계 스포츠 인프라와 저변이 한국보다 넓다는 건 팩트니까요.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 7개 대 일본 19개 이상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메달 숫자로는 일본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해외 SNS와 매체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만들어낸 나라는 한국이라는 겁니다. 일본 열도를 홀린 컬링 미녀 군단 중국을 멘탈 붕괴시킨 극적 역전승, 빙판 위의 한영 로맨스, 8년 만에 쇼트트랙 금메달 대역전극, 린샤오진 반품 논란까지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일본과 중국의 인터넷을 동시에 뒤흔들었습니다. 일본은 메달을 많이 땄지만 한국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메달수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세계의 관심과 화제성에서는 한국이 이번 올림픽의 주인공 중 하나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팀 오지의 열정과 눈물, 최민정과 김길리의 금빛 질주, 이혜인과 신지아의 성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찬사와 분노를 동시에 쏟아낸 일본과 중국의 팬들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올림픽은 메달 개수를 세는 대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만드는 데는 한국만큼 강한 나라가 드뭅니다. 이건 이번 밀라노 올림픽이 다시 한번 증명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자 컬링팀 오지의 첫 올림픽 도전, 일본을 홀딱 반하게 만든 비주얼과 실력, 중국을 멘탈 붕괴시킨 극적 역전승, 스웨덴을 7엔드 만에 무릎 꿇린 압도적인 경기력, 그리고 캐나다전 이후 빙판 위에서 흘린 뜨거운 눈물, 설예은 선수와 바비 레미 선수의 국경을 넘은 사랑, 평창에서 밀라노까지 이어진 8년의 한국 컬링 대서사시, 최민정과 김길리가 만들어낸 쇼트트랙 계주 금메달의 전율, 그리고 한국을 떠났지만 결국 돌아갈 곳 없는 린 샤오진의 씁쓸한 뒤시하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국이라는 두 글자가 세계를 움직였다는 것. 빙판 위에서 돌을 밀든 스케이트 날로 얼음을 갈든 한국 선수들은 경기 결과를 넘어서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일본 팬들은 경기를 보다가 한국 화장품을 검색하고 중국 팬들은 분노하면서도 한국 선수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싫어하면서도 관심을 끊지 못하는 나라, 한국. 그게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설예은 선수가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길 바란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마지막이 아닙니다. 4년 뒤에 또 만날 겁니다. 그때도 그 이후에도 한국은 세계의 무대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나라로 남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그곳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